뉴스타트 3부 이어갑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사흘째. 사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생자 일부는 장례식장에 안치됐습니다. 참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형준 기자. 네, 무안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거죠? 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사고 현장입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기체 꼬리 부분이 떨어져 나와 있고 사고 현장 곳곳에 잔해물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수색 작업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합동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전남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여객기 참사 현장 주변에서 유류품 등을 수색했습니다. 또 희생자 유전자를 확보해 긴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수색은 오늘 1시간쯤 뒤인 아침 8시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 인력들이 오늘도 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희생자 장례 절차는 시작됐습니까?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2명의 시신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다른 1명은 서울로 각각 운구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로 옮겨진 희생자 2명 가운데 1명은 내일부터 3일장을 거쳐 내년 1월 2일, 그러니까 모레 발인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 희생자 179명 가운데 160여 명의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머지 시신은 유전자 확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엔 수습된 시신을 임시 안치할 이동식 냉동고가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희생자 가운데 태국인 2명도 있는데 유가족이 어젯밤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합동 분향소가 어제 문을 열면서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남도는 유가족들이 사고 현장과 가까운 곳에 분향소를 운영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무안공항 1층에도 합동 분향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YTN 임명준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는 활주로 진입을 돕는 안테나 아래에 설치된 구조물을 먼저 들이받은 뒤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구조물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기존 규정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는 로컬라이저 안테나, 일명 방위각 시설을 들이받고 폭발했습니다. 이 안테나는 항공기가 정확한 방향으로 활주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인데 설사 활주로를 지나친 항공기가 덮치더라도 쉽게 부서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 필리핀 세부와 지난 2015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우리나라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안테나를 부수고 지나갔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달랐습니다. 안테나 아래에 흙과 콘크리트 등으로 된 단단한 구조물이 있었고 비행기가 이 구조물과 부딪히자마자 폭발해버린 겁니다. 국토교통부 규정을 보면 활주로가 끝나는 부분에 일정 거리에 종단 안전구역을 설정하고 이 안에 설치되는 장비는 모두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 안전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항이 경사지에 있어서 안테나와 활주로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담을 쌓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고 항공기가 들이받은 구조물이 종단 안전구역보다 4에서 5m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위각 시설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활주로 끝단에서 251m 정도 이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비행기에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종단 안전구역을 넘어갈 가능성도 큽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사 기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무안공항 외벽은 벽돌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구조물만 아니었다면 외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 폭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 조사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규정을 지켰다 해도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오히려 사고를 키우는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규정거리 이상 비행기가 미끄러졌죠. 규정이나 시나리오 자체가 이 상황을 예상 못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거거든요. 현재 규정에 허점은 없는지, 조금 더 안전한 시공 방식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여객기가 참사 직전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주항공은 평소에도 보유 항공기를 최대한 가동했는데 비행기를 무리하게 가동한 게 아닌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의 비행 시간표입니다. 사고 이틀 전인 27일 무안에서 제주, 인천, 중국 베이징, 다시 제주를 갔다가 무안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노선을 운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코타키나발루에서 무안으로 돌아온 뒤 일본과 타이완을 거쳐 무안 태국 노선에 투입됐습니다. 만 48시간이 안 되는 시간에 짧게는 40분, 길게는 6시간 가까운 비행을 반복한 겁니다. 제주항공의 여객기당 운용시간은 418시간으로 국내 6개 항공사 가운데 가장 길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물론 비슷한 국내 저가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나 진에어, 에어 부산보다도 길었습니다. 비행시간은 긴데 정비 환경은 그에 못 미친다는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제주항공은 비행 정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기가 3년 전 꼬리가 활주로에 닿는 사고로 기체 손상이 생겼을 때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비행해 벌금을 부과받았고 직장인 익명 사이트에는 제주항공 직원들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비행기 안전과 정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는 등 논란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종사의 사고 직전 교신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충돌 4분 전에 조종사는 메이데이를 선언하며 조류 충돌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조종사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8시 54분 정상 활주로 방향으로 착륙 허가가 났고 제주항공 여객기는 고도를 낮추며 접근했습니다. 3분 뒤 관제탑이 조류 활동에 주의하라는 경보를 냅니다. 조종사가 비상선언인 메이데이를 외친 건 그로부터 2분 뒤인 8시 59분. 조류 충돌, 영어로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08시 59분에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인한 비상선언 및 폭행을 통보했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세 번 선언했고요. 버드 스트라이크, going around 용어를 썼습니다. 이게 사고 여객기의 처음이자 마지막 조난 신호였습니다. 조류 충돌 경보 이전에 이미 충돌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조류 충돌 경보가 나오고 1분 만에 메이데이 선언이 나왔다는 것은 이전부터 벌써 진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류 충돌을 했다 하면은 그 상황에서 취해야 될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제 항공기를 안정시켜야 되고 항법 장비라든가 기타 착륙에 필요한 것들을 세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메이데이 콜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분 뒤 급하게 선회한 비행기는 반대 방향 활주로로 착륙을 요청해 관제탑에 착륙 허가를 받습니다. 충돌 불과 2분 전이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외신들도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류 충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닐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5,000개 넘는 공항이 있는 미국에서 야생동물 충돌은 1년에 2만 건, 하루 50건 넘게 발생할 정도로 흔한 일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진 않는다며 지난 35년간 야생동물 충돌로 인한 사망은 76명에 불과하다고 집계했습니다. 게다가 여객기는 안전을 위해 이중화가 갖춰진 만큼 조류 충돌만으로 대형 사고가 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Bird strike seems to be the initiating factor, but what happened to the systems after the bird strike and how the pilots handled it, that's going to be the focus of the investigation. AFP는 다만 한 마리 이상의 새가 엔진에 들어갈 경우 심각한 엔진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터빈 엔진 압축기가 손상되면 오작동하거나 멈출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랜딩 기어와 날개 플랩이 작동하지 않은 건 여전히 의문입니다.
BBC는 조류 충돌 때문에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건 본 적이 없다며 새가 빨려 들어가도 엔진이 곧바로 꺼지는 건 아니어서 대처할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전문가 말을 전했습니다. AP통신은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s why, because aircraft occasionally will go over the end, you don't put solid structures immediately in the overrun. But that's what happened here. 외신들은 또 뒤늦게 착륙 방향을 바꾼 것과 동체 착륙에 대비해 소방과 구조대가 준비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을 제조한 미국 보잉사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안전 관련 악재가 잇따르면서 항공사업은 물론 우주사업에서도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보잉은 이번 참사로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을 제조한 미국 보잉의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보잉 737-800은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100대 넘게 운항 중인 베스트셀러입니다. This airplane is the backbone right now, not only in domestic US where it's manufactured, but around the globe. And there are thousands of these airplanes out in the industry. 하지만 지난 2022년 중국에서 탑승객 134명이 숨지는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최근엔 인도에서 착륙 장치가 문제를 일으키는 등 안전 관련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심지어 참사 발생 하루 만에 같은 기종이 착륙 장치에 문제가 생겨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37-800의 특별 점검에 들어갔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도 원인 규명에 나서면서 전 세계 항공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So if this is a bird strike incident, every other operator, at least probably of any airplane, but certainly of the next gen 737, is going to want to know what the data is. So 앞서 보잉은 737-800의 후속 모델인 737 맥스가 결함 문제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이후 운항이 한때 중단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도 결함이 발견되는 등 비용 절감에 치중하다가 안전 관리를 간소화하는 보잉 문화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2024년 초와 비교하면 보잉의 주가는 3분의 1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미 항공사업은 물론 우주사업에서도 신뢰도를 많이 상실한 보잉이 이번 참사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번에는 참사와 관련해 풀어야 할 의문점들을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기영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관제탑과 조종사 간의 사고 직전 교신 내용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관제탑으로부터 이 조류 활동 경고를 받기 전 충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류 경보 같은 경우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충돌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조종사들이 관제탑의 교신에서 알리지 않았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예. 그런데 메이데이 선언이 즉각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전에 절차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아무래도 조종사의 판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메이데이라고 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모든 어떤 사고라든지 비상조치 사고에 따라서 사고라기보다는 어떤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주변에 알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 상황이 조종석에서 판단해서 현 상황이 주변이나 또 지상이나 또는 공중에 있는 모든 항공기 포함해서 지금 현 상태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니까 물론 본인들도 좀 대처를 하겠지만은 2차적인 어떤 뭐 피해도 예방하고 또 필요한 준비를 수행하라고 하는 그런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이러한 것을 주변에 모두 고지할 만큼의 긴급 상황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는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관제탑에 경고가 있은 후 2분 뒤에 버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메이데이 선언이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뭐 2분 정도면은 충분히 메이데이 선언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정확하게 이게 조류 경보
조류 충돌이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지 그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충돌 이후에 메이데이 선언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만약 그것이 엔진에 빨려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거의 즉각적으로 엔진이 손상이 나면 그건 조종석에서 바로 인지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 외에 이제 기체의 다른 부분에 부딪혀서 뭐 기체 일부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 비행에 지장이 없다고 하게 되면 메이데이 선언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런 판단 기간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던 점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목격자들의 사진과 영상을 좀 보면 1차 착륙 시도 당시에는 앞바퀴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차 착륙 시도에서는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팩트들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보 영상에 보게 되면 엔진에 불이 붙는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복행하는데 굉장히 일반 복행과 다르게 굉장히 긴급하게 재착륙하는 이런 과정들, 그다음에 미끄러지면서 또 이제 로컬라이즈 부딪히 뭐 이런 팩트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아직은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랜딩 기어 문제도 이제 최근에는 어제 오늘 사이에서 이제 다시 1차 시도에서 랜딩기가 내려온 것을 봤다 하는 목격담이 있는데, 만약 그게 우리가 이제 확인된 사실이라고 하면, 그리고 2차 그 착륙할 때는 이제 동체 착륙이라고 하는 것이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착륙하는 거니까 랜딩기어가 접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추정하는 것이, 왜 엔진이 두 개가 있으면 엔진 하나가 꺼졌다 하더라도 다른 하나의 엔진에서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고 또 수동으로 내릴 수 있을 텐데 못 내렸는가 하는 것을 원인으로서 1차 충돌과 2차 충돌 사이에 2차 착륙 사이에 세 대의 충돌이 있었던 걸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혹시 뭐 새들이 많아서 랜딩 기어 순환 공간 쪽으로 뭔가 이렇게 새들이 끼었다고 하게 되면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2차 시도에서 랜딩 기어를 내리는데 문제가 생겼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복행 이후에 다시 01번 활주로로 진입하지 못하고 19번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회전 방향을 크게 가져가지 못한 점을 또 감안해 봤을 때는 양쪽 엔진이 다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네, 그 문제도 저도 이제 1차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정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요. 이 기종 같은 경우는 엔진이 두 개 다 꺼지게 되면, 그러면 하이들 유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 2차 시도에서 비행기는 활주로 정중앙에, 물론 이제 우리가 터치다운 포인트가 문제가 됩니다만 활주로 전 중앙에 제대로 앉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회를 하고 활주로 정중앙에 비행기를 정렬시키고 하는 과정은 우리가 고도 조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정 기능이 어느 정도는 계속 이렇게 유지되었다고 본다고 하게 되면 엔진이 공중에서 두 개 동시에 다 꺼졌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 구조의 로컬라이저입니다. 교수님, 이게 없었더라면 좀 사고의 어떤 결과가 좀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택배 충돌부터 시작해서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은 문제 몇 가지들이 사실은 연속되어서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대형 참사를 이어지려면 사실은 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일어나야지 대형 참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쭉 이어서 이어졌기 때문에 딱 이거 하나만이 우리 어떤 문제의 원인이다, 결정적이다 하고 부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뭐 확실한 것은 이게 없이 평지가 이어졌다면 아무래도 상황은 좀 달랐겠죠. 예. 지금 그렇다면 국토부와 공항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게 정해진 규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마침
지금 그 해당 규정을 좀 읽어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이 국토부하고 좀 면밀하게 가치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규정으로는 안테나 지지대로는 연약 지반을 선택하고 토대는 지표문과 같은 높이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집이 예. 이게 현재 유용한 규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도에 이런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고 계신 게 공항 안전 운영 기준입니까?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보고 계신 게 공항 안전 운영 기준을 보고 계신 겁니까? 항행 안전 시설 보호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막 예. 찾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또 앞으로 국토부와 또 어떤 조사 기관에서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뭐 규정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항상 항공기 사고는 발생하게 되면 큰 인명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를 가정하면서 대비책을 세워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라이저 같은 경우도 해외의 상황들을 보면, 사례들을 보면 재질을 조금 부서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항공기 공항 주위에서는 그건 뭐 기본으로 그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로컬라이저가 이 지지 구조물이 있고 그다음 밑에 이제 이 토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1차적으로는 그 둔덕 한 2m 정도의 둔덕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둔덕도 꼭 설치했어야 됐을까? 그 당시에 설치할 때의 어떤 그 주변 지형과의 영향을 고려했을 텐데 그 문제랑 그다음에 이제 설치하는 구조물 자체가 뭐 우리가 이제 좀 깨지기 쉬운 플라스틱 같은 재질을 할 건지 아주 단단한 뭐 철제 기둥을 할 건지 그런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 규정은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이나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이제 조류 충돌 이야기로 좀 돌아오자면 유가족들은 지금 공항 인근의 조류 서식지를 언급하면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공항 위치 적절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무안공항이 조류 충돌 가능성이 더 높은 공항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일단 이 조류 탐지 레이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관제소에서 그 조류 경보를 보냈을 때 어떤 걸 보고 보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유관 관제탑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제탑과 항공기가 교신할 때는 그러면 이제 항공기가 유관에 이제 거의 들어왔을 때거든요. 대략 한 10km 전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제탑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유관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레이더에 이제 감지되는 시설, 또 이제 지상에서 있는 조류 탐지 요원들이, 대처반들이 하는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발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날 이제 사고 당시에 어떤 조류 퇴치 인원도 적었고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조류 충돌 사고가 많은 공항이라면 애초에 좀 대비책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 않았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운 결과입니다. 근데 이게 예년은 우리가 뭐 세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네. 매년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예. 그러면 예년에 어땠는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안공항이 물론 이제 개장 초기에는 좀 이렇게 운항 대수가 별로 없었다가 올해 이렇게 운항 대수가 좀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예년의 경우도 그런 비슷한 어떤 세대의 이동 패턴들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조류와 위험은 어땠는지 하는 것들 좀 짚어보고 네. 제 생각에도 이렇게 공항의 빈도가 아무래도 이용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인력 배치도 좀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위험에 대한 대처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 빈도는 낮다더라도 세대가 많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조류에 대한 대처 방안을 좀 더 강화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이 조류 충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아주 드문 일은 아니죠. 예, 드문 일은 아니긴 한데 자 그렇다면은 조류대를 피해가거나 아니면 조류를 쫓거나 하는 것 외에 항공기 자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엔진으로 빨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뭐
생물들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일단 피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엔진에 막 어떤 스크린을 설치하게 되면 그게 또 이제 무게나 저항이나 또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이고 또 조율충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도 사실은 뭐 우리가 아주 드문 일들은 아닙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일상적으로 또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발생하면 대처한다. 그래서 위험성이 생기면 대처한다. 그 공항 근처에 대처한다는 방식으로 하지 비행기에다가 지금 어떤 특별한 장치를 더 부착하기는 기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원인 규명이 중요합니다. 원인 규명을 해서 앞으로 이제 같은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블랙박스가 이제 수거가 됐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거든요. 어제 저녁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직원과 보잉사 직원도 입국을 해서 앞으로 이제 조사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블랙박스를 해독하는데 최소 한 달 정도가 걸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뭐 이야기를 하는 목적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또 이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종사의 대처는 적절해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을 거라는 문제, 그다음에 왜 그렇게 긴급하게 복행했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관제소와의 교신은 끊겼지만은 조종실 내에서 기장과 부기장은 서로 역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거고, 그럼 이러한 긴급 복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그것이 기초가 된 것이 이제 당시 이제 조종사들 보는 계기판에 나타난 자료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는 마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가 조종사와 부기장 사이의 음성이 30분 정도가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고요. 최종 30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한 수십 시간 정도, 기종마다 좀 다릅니다만 이게 한 수십 시간 정도의 비행 기록 데이터, 엔진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뭐 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 이제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공기가 한 몇십 시간 동안 어떤 이력을 가지고 비행했는지 하는 것도 다 어느 정도 기록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정확한 원인 규명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해독에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워낙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항공기 뭐 제작사 그리고 항공사, 공항 뭐 여러 가지 따져볼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일반 메모리 스틱, 쉽게 말하면 메모리 스틱하고 기능적으로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일단 뽑아볼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당국에서는 이것을 뭐 추정을 해서 내놓아서 혼선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리고 블랙박스 외에 또 다른 뭐 교신 자료나 그다음에 무안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CCTV나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이제 부수적인 자료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퍼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퍼즐 조각들이 지금은 흩어져 있는 상태라면 그런 다양한 퍼즐들을 가져와서 빈틈없이 맞춘 다음에 정확한 하나의 결론을 내고자 하기 때문에 어떤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1차적인 결론을 낼 때는 뭐 최소한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이고 데이터를 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비행기에 대한 이 국민들의 어떤 심리적 불안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와 동일한 기종이 랜딩 기어 이상으로 또 회항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국토부가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볼 거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사고들은 뭐 주요 고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고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고라고 하게 되면 직접 문제가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공사들이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다시 한번 이제 항공사들 국내에 적지 않은 대수의 737-800이 운항되고 있으니까 국토부에서는 각 항공사들과 긴밀하게 이제 협력해서
그런 각 항공사들별로 발생했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한다든지 하면서 문제가 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 같은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과 같이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불행한 사건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리 알았으면 조금 더 잘 대비를 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다시 가상해서 뭐 이 공항 당국이나 또는 이제 항공사, 정비, 심지어는 조종사들까지도 한번 다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원인 규명이 조속히 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기영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0시간이 넘어가는 등 법원의 심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오늘 오전 7시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청구라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내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면서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불법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충남 서해상에서 83톤급 선박이 전복된 가운데 실종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6시쯤 실종자 5명 가운데 1명을 수색 과정에서 발견해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6시 반쯤 충남 서산시 팔복면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차량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차도선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 배에는 7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2명은 해경에 의해 구조됐지만 나머지 5명은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12시간 넘게 이어진 수색으로 1명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아직까지 다른 4명의 소식은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년 100세를 일기로 지난 29일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기리는 국가 애도의 날인 다음 달 9일 뉴욕 증시가 휴장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2025년 1월 9일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애도의 날을 맞아 휴장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나스닥도 보도 자료를 통해 새해 1월 9일 카터 전 대통령을 애도하며 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패션 칼럼니스트를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진 캐럴이 승소한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재판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요구했지만 뉴욕 연방고등법원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이 부적절한 증인 진술 및 증거에 영향을 받았다며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집권 2기 취임을 앞둔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최근 독일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독일 언론의 기고에 큰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독일 총선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독일을 위한 대안 AFD가 극우로 묘사되지만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이 당이 독일의 희망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독일 벨트지 일요일판에 기고한 글의 핵심 문장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쓴 것도 모자라 또 한 번 도발한 겁니다. 해당 매체 기고문 담당 편집자는 머스크의 기고문 게재에 반발해 사임했습니다. 독일 정부도 가세했습니다. 크리스티안 호프만 독일 정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머스크가 독일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하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극우 극단주의자 연계 의혹으로 정보당국의 감시를 받는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In der Tat ist es so, dass Elon Musk versucht, durch seine Einlassung Einfluss auf die Bundestagswahl zu nehmen. 크리스티안 대변인은 머스크에겐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는 가장 말도 안 되는 소리에도 적용되는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Seine Meinung zu äußern steht ihm, wie gesagt, frei. Diese Meinung muss man jetzt nicht teilen. 독일은 울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붕괴함에 따라서 내년 2월 23일 총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독일을 위한 대한당은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독일 주요 정당들은 연방 단위에서 이들과 연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올해는 관측 사상 지구 평균 온도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한 가운데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올해 우리나라 기상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Even hotter than 2023, which smashed all temperature records.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2024년. 심지어 최근 16개월 동안 지구 평균 온도는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섰습니다.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해수면 온도 상승이 꼽히는데 문제는 한반도 주변 바다의 온도 상승폭이 전 세계 평균보다 2.5배나 크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는 사계절 내내 기록적인 날씨를 보이며 기상이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봄부터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시작됐고 전국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았던 날이 봄 전체의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장마 초반 한반도에 이른바 물의 길이 열리며 시간당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장마 기간 동안 9차례나 쏟아졌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 찾아온 무더위는 역대 기록들을 모조리 무너뜨리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진 폭염에 올여름은 여름철 전국 평균 기온 1위, 열대야 일수 1위를 기록했고 특히 서울의 열대야는 하루도 쉬지 않고 34일 동안 계속돼 가장 더웠던 2018년보다 일주일 이상 길었습니다. 폭염은 가을에도 물러나지 않아 추석에도 이어지며 하석이라는 신조어를 낳았고 사상 처음으로 한가위 보름달이 열대야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인 11월에는 폭설이 역대급이었습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설은 117년 만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곳곳에 40cm 이상의 눈폭탄을 뿌렸습니다. 올해는 장마 기간 쏟아진 집중호우에 이어 추석 연휴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무더위로 국민 모두가 기후위기를 실감한 한 해였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바다가 이번 세기 말까지 최고 4.5도나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만큼 앞으로는 기상이변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잦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I also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s you know, with President Putin. Putin's to continue the war, not end it.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Been waiting for this for a long time. We gave the Israeli army the order to take over these positions. The upside risks to inflation have diminished, and the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e increased. 国内经济运行中的新情况，加力推出增量政策。 Bitcoin is going to the moon. Oh, you're going to be very happy with me. I
I think it's 42 degrees. It's very, very, very hot. Nós nunca pensamos que a gente ia passar por isso.日韓両国の協力をさらに堅固で幅広いものとしていきます。 주류 외교다 외교 실패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책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两岸同胞都是中国人，没有什么势力能把我们分开。 ¡Viva Vox! ¡Y viva Trump! De las políticas que solo persiguen. ¡Buenos días, patriotas! J'ai décidé de vous redonner le choix de notre avenir parlementaire par le vote. 2024 Nobel Prize Machine Learning Protein Structure Prediction.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이번에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현재 서울 날씨 어떤가요? 네, 오늘은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출근길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은 공기가 탁하다고요? 네, 이곳 서울은 현재 양호한 대기질을 보이고 있지만 충북과 전북 그리고 경북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전까지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낮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 영하 4.1도, 대전 0.9도, 무안은 4.6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이맘때 수준의 겨울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4도, 무안과 대구는 7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올해의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해넘이 시각은 서울이 오후 5시 24분, 광주는 오후 5시 31분이 되겠고요. 2025년의 첫 해는 독도에서 오전 7시 26분에 가장 먼저 떠올라 서울은 오전 7시 47분에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넘이와 해돋이 행사는 대부분 취소된 곳이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